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면서 내가 뭐 요런 것들 좀 해봐야 되겠구나. 좀 처음이니까 좀 감을 잡아가시고 요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구나. 이건 이미 시험 때 느끼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테마별로 보실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밑줄 친 유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땡땡 신문 되어 있네. 뭐 중학교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보셨죠? 그럼 역사 신문을 가상으로 꾸민다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소리로 듣고 손으로 읽는 역사책 출간돼 가지고 네모 시대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석기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되어 있고 동굴 속 생활과 사냥을 주제로 한 이야기.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석기인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동굴 속에서 사냥을 주로 살았던 그런 식의 모습들입니다. 라는 걸 보고서 어느 시대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느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 우리 이건 좀 할 수 있잖아, 그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철기 시대 해가지고 대략 시대의 특성 정도만 간단하게 주로 큰 틀로는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시대에 대한 특징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조금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제 정근대 파트가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약간 뭐 그런 큰 틀의 시대를 그렇게 보는 문제가 많이는 안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느껴가시면서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사 부분이 많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들. 그 시대 사람들은 사회 모습이 어땠고 어떤 법률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약간 이런 걸 느끼시는 공부 이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학교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요. 구석기 시대에 대한 유물을 찾고 있습니다. 선사 파트는 항상 선사가 무슨 뜻? 선, 먼저 선자고 사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라는 뜻인데 이 히스토리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이전의 시대다라는 거고 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불충분해서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시대를 선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고등학교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느껴보셔야 될 게 용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전부 다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또 잡아가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선사는 그런 의미 따라서 유물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유물을 가지고 시대나 어떤 그 특징을 파악해야 되니까 유물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진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1번은 뭡니까 이거? 앙부일구라는 거 알죠? 해시계 앙부일구 솥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재는 시간과 뭐 이렇게 춘분, 추분 같은 절기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구고요. 2번은요. 읽으면 참 좋겠다, 그죠? 상평통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엽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평통보라고 하는 조선 후기 화폐고요. 3번이 요 뗀석기죠. 주먹도끼입니다. 4번은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5번은 석굴암 본존물이라고 하는 그 석굴암 안에 들어있는 그 아미타열의 좌상이에요. 불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들이니까요. 교과서 보시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교과서가. 되게라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재밌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고 뭐 이야기 구성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막 흑백에 까만 글자만 잔뜩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도 많고 사진들 보시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옛날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자, 1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답사 계획서입니다. 참 유형들 다양하죠. 뭐 신문도 만들었다가 답사 계획서도 만들었다가 답사 주제는 가의 유적을 찾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답사 지역이 평양 일대래요. 왜 평양을 답사를 가고 싶냐? 통일이 된다면 5세기 이후 가의 수도였던 평양을 직접 가보고 싶기 때문에 자 5세기면은 400년대인데 이때 이후에 가 지역이 이 나라의 수도였나? 이 평양 지역이 가 나라의 수도였나 봐요. 그죠? 5세기에 평양으로 천도했던 국왕 그러면은 장수왕 말하는 거지, 그죠? 고구려입니다. 안학궁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여 해서 안학궁과 대성산성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가나라는 고구려구나.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금관 가야를 병합했다. 저거는 신라 법흥왕 때 금관 가야가 항복을 해왔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무령왕릉은 백제의 왕이죠.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1870년대 그러니까 근대기에 들어와서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들을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개항기 근대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예요. 4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의 행사입니다. 부여에서는 은정월 12월에 뭐 한 해를 마무리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렵사의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광개토 대왕릉비 바로 장수왕이 건립했던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릉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비석이 바로 사람들의 명단을 차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자, 5번 선지 고구려구나.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장수왕이라는 여기 있는 장수왕이라는 부분과 여기 있는 광개토만 잘 매치시켜도 고구려 왕이구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제 3월 학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파트를 물어볼 때 가장 전형적으로 어떤 시기를 알고 있느냐, 가와 나의 사이 또는 다음 자료 이후 또는 뭐 이거 이전 이런 식으로 시기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연표 문제 여기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연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표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의 특성이냐를 묻는 거겠죠. 굵직굵직하게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큰 분기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전근대 파트 공부할 때 좀 유용할 겁니다. 자, 가는 보니까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복속하였다. 이때 우산국에 독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독도 우리 땅입니다. 신문왕 5년에는 청주를 설치하여 구주를 갖추었다. 자, 지금 지증왕은요, 보다시피 우산국을 정벌 했었고, 나아가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왕호를 썼던 게 지증왕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 왕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음에 이제 법흥왕, 진흥왕으로 전성기로 쫙 올라가는 게 신라 모습이에요. 나는 신문왕은 통일 이후죠. 통일 이후에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9개의 주를 갖춰가지고 구주와 5소경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증법흥왕 이전에 뭔가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는 단계고, 나는 지금 통일 이후에 뭔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통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까다롭게 어렵게 안 나와. 이거 보면서 이게 법흥왕, 진흥왕 이걸 하나하나 묻지 않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정비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칠정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칠정산은 7개가 정 움직이는 뭐 계산 이 정도 의미입니다. 7개가 뭘까? 월화수목 금토일 하늘에는 7개의 그 별과 행성들, 태양과 행성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천문에 대한 계산법이에요. 역법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달력할 때 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천문을 관측해가지고 칠정산은 처음으로 한양 기준으로 우리 시간을 따졌던 그런 역법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 표준시가 도쿄 기준이잖아요. 그죠? 도쿄 기준으로 돼서 우리 시간이 아니고 도쿄를 지나가는 기준의 시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안 그랬다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시간을 찾았다고요. 우리 농사를 짓는 건 우리나라 해를 보고 짓는 건데, 그렇잖아. 중국 역법을 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의 역법이 있어야 우리 농사도 잘 되고 우리 민들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주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칠정산이라는 역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 제도는 고려 광종 때 도입된 관료 등용 시스템. 과거라는 건 알죠? 고려 광종 때 처음 시작됐고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이에요. 성문법인데 성종 때 반포가 되었습니다. 성종할 때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룬 왕 그래가지고 체제가 완성되는 왕한테 주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시호를 성종이라고 드립니다. 지방의 12목이 수립된 거는 고려 성종 때입니다. 이거는요. 지방제도를 처음으로 정비하면서 12군데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나올 내용들이니까요.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야,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죠. 얼굴은 모르지만 대조영이라는 이름은 크게 써있네. 대조영. 자,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고구려 유민과 그 동네 말갈 세력들을 이끌고 동모산 부근의 도읍을 정하여 처음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처음엔 진국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발해라고 불렀답니다. 발해. 대조영이 세운 발해.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발해하면은 이제 처음에 딱 세웠을 때는 당이나 신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고구려 유민이 세웠기 때문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던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약간 찔끔했겠죠. 쟤들 왜 저 나라를 세우고 찔끔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적대적이었단 말이지. 초창기에는 그래서 당과도 약간 사이가 안 좋았고 신라도 좀 등을 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상대적으로 일본과 교류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8세기 한 중후반쯤 지나면서 문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당과 관계도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동아시아의 최고 강국으로 떠올랐던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우리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영토보다 표면적으로는 발해 영토가 더 넓었어요. 그러니까 발해가 고구려의 영토는 물론이거니와 그 위쪽 지역까지 다 확보하면서 상당히 동아시아적의 최고 강국으로 떠올랐던 그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옆에 있는 돌궐들도 말갈 세력들도 신라도 전부 다 발해를 약간 견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됐던, 이 나라는 10세기 초반에 거란 세력이 막 성장을 하면서 주위를 복속했을 때 그때 이제 안타깝게 멸망했던 그런 나라입니다만, 그 당시에 워낙 번성했기 때문에 당나라의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 당나라의 동쪽에 있는 가장 융성한 나라다. 그래서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들어보셨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전국을 8도로 나눴다. 제가 그랬죠? 선지 하나하나 보는 거 약간 관심을 갖자고요. 답을 찾는 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만 선지 하나하나가 뭔지를 이제 3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좀 파악해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 활동들이에요. 전국을 8도로 하는 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발해는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15개의 부로 나눴다는 얘기고, 조선은 8개의 도로, 고려는 5개의 도와 2개의 계, 경계라는 뜻입니다. 5도 양계로. 신라는 좀 전에 봤죠? 구주, 그리고 5개의 작은 수도에서 구주 5소경 제도로 정부했던 게 신라였고요. 이래서 이제 어느 나라의 지방제도가 어땠을까?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유형들입니다. 사실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론이나 이해가 아니라 알고 있니라는 지식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22담로의 왕족을 편했던 거는 요거는 백제 무령왕의 업적이고요. 소도는 사만의 신성구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골품제는 신라의 지배층들의 신분제도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서술형 문제 중에 하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는 원에 있으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고려로 돌아와 즉위 후 반원 개혁을 단행했죠. 원에 있었는데 돌아와 가지고는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자주정책 개혁을 추진했었고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친원 세력의 대빵이었던 기처를 제거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맞았나 봐. 그죠? 동그라미 쳐있네요. 자, 정책 한 가지만 열자내로 써보랍니다. 열자내로 다 열자내구나. 뭐 이런 걸 좀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들어 서술형 낼 때 열자내인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50자 쓰지 마세요. 문제 보시면서 열자구나 열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생활 적응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도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복궁을 중건했다라는 거는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국때 세웠던 궁궐인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지었던 걸 중건이라고 표현하겠죠. 요거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는 고종의 부친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던 역사였고요. 그 뒤에 또 훼손이 많이 됐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요걸 또 최근에도 복원해가지고 지금은 경복궁 가면 이제 건물들이 거의 다 위용을 갖추고 서 있는 것이지요. 자, 홍문관을 설치했다는 거는 성종 때 일입니다. 고려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학문을 넓은 홍자입니다. 넓히는 집 그래가지고 학문 연구를 담당했던 곳이 홍문관이고요. 천리장성 축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2번 정도 얘기가 거론될 겁니다. 고구려에서 수나라를 막아내고 살수대첩 이후에 당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쌓았던 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려 때 거란을 막아내고 세운 장성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뭐 그린 건지 알겠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라고 하는 반도인데 요쪽 어딘가 잘은 몰라요. 잘 모르지만 요동반도 어딘가에 이렇게 장성이 있었을 것이다. 요게 고려 때 세운 장성. 아니 저 고구려 때. 그다음에 이렇게 압록강에서부터 이렇게 세운 요 장성이 바로 고려 때 세운 장성. 이렇게 2개. 고구려 때 하나, 고려 때 하나 2개가 있었습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쌍성 총감을 공격했다. 왜 국민왕의 개혁 정책이에요? 당시 원나라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직할령을 두고 여기다가 쌍성 총감부라는 기관을 두고서 이 지역 일대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공민왕이 여기를 공격해서 탈환을 하고 그리고 요 일대를 회복해가지고 영토를 요렇게 이 정도까지 확보했던 게 공민왕의 영토 확장 정책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구수당 10정을 정비했다. 구수당은 9개의 중앙군대, 10정은 10개의 지방군대인데 좀 전에 봤던 우리 신문왕, 통일 이후 신문왕 때 구수당과 10정을 정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 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모의 재판. 참 다양하다. 이제 또 모의 재판까지 나왔어요. 자, 피고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다가 실패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엄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검사가 이제 기소했나 봐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 반란은 피고가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국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념 하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가만히 줬으면 좋겠다. 반란은 반란이지만 그래도 봐라. 이렇게 우리가 황제국임을 분명히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첫째, 서경으로 천도를 계획했구나. 둘째, 승려였구나. 그리고 고려가 황제국임을 지향했구나라는 정도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묘청이죠. 일천열내 제1대 사건이다. 라고 나중에 신채호 씨가 평가했던 묘청이라는 인물입니다. 묘청은 고려 중기 때 상당히 약간 뭐라 그럴까 사회가 보수적으로 변해가던 그런 시기에 개경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 난으로 고려가 황폐해지고 개경이 막 황폐해지고 불나고 이랬을 때 서경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개경이 아닌 당시 세컨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서경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개경파를 견제하고 다시 황제국을 지향하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라고 외쳤단 말이야. 그 중심에서 이제 이걸 주도하고 풍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천도를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에요. 들어보셨죠? 이런 스토리 약간 들어두시고 자, 묘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목민심서라는 책은 정혜경 씨가 쓴 책입니다. 정혜경 알죠? 조선 후기에 백성을 목은 목축할 때 목자예요. 기른다는 뜻입니다. 옛날엔 지방관을 목민관이라고 불렀어요. 목동 목축할 때 그 목자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담은 책이 목민심서겠죠. 그죠? 금국정벌 금나라가 이제 그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당시 금나라가 우리나라에 사대를 요구했단 말이야. 요구할 때 지배층들,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은 괜히 딴 나라랑 싸우다가 내부 정치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겠죠. 그지? 개경파들은 그래서 금에게 사대하자 그랬어요.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서경파들은 개경파로부터 권력을 약간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게다가 서경은 옛날부터 태조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진의 기지였던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되려면 또 한번 북쪽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다. 금과 싸우자 그랬던 겁니다. 개경파들은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했다면 서경파들은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경파를 누르고 이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네인 서경을 약간 키우고 약간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번 대동여 지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목판으로 만든 큰 지도 김정호, 그죠? 김정호란 분이었고 현량과 실시는 조광조라고 들어봤나? 어진 사람을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추천을 통해서 천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천 이름 아니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가지고 임내천이라는 사상은 동학의 기본 사상으로 최재우 씨가 창시했어요. 자, 우리가 시라 그렇게 좀 이상하다. 그죠? 옛날 사람들 때 최재우라는 분이 창시했습니다. 자, 7번.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거북선을 만들고 대체 뭐 그죠? 옥포에서 적을 공격했고 노량에서 적을 무찌렀고 이런 분입니다. 자, 이것은 선조가 이순신을 공신으로 책봉해서 내린 교서의 일부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의 노량대첩, 옥포, 거북선 무슨 전쟁? 임진왜란이죠. 사실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임진왜란, 이순신 모르면 안 되죠. 자, 그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청해진의 장보고는 신라 때 장군이죠. 그래서 신라 통일 이후에 나왔던 장군이고요. 9세기 때 인물입니다. 별관이라는 군대는 여진족 토벌을 위해서 고려 때 좀 전에 봤던 금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 금나라 세우기 전의 여진족들입니다. 그들을 토벌하려고 만들었던 부대로 항마군이라는 스님들로 구성된 군대까지 들어있는 매우 독특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결국 여진족을 토벌했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거꾸로 사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벌했던 녀석들인데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 말이 되냐고 라고 금나라를 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이자겸 같은 집권 세력들, 이자겸 같은 인물들은 이거 받아들여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고려 때 얘기고요. 이걸 윤관이라는 장군이 건해서 만든 겁니다.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르죠. 이거는 신라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 공격할 때 싸웠던 전투고, 왜군에 맞서 의병을 이끄는 곽재우가 답이겠죠. 홍위 장군 곽재우. 살수에서 적의 군대를 물리친 을지문덕은 고구려 장군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동상만 봐도 학교마다 있는 그분, 그죠? 학교마다 딱 마당에 가면은 운동장에 가면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책을 딱 들고 계시고 얼굴도 우리가 뭐 여러분 흔히 쓰는 그 화폐에서 많이 봤던 얼굴 같아요. 가동상이네.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은 뭐지? 가동상이네 하니까 좀 뭐 아는 척하는 것 같더니 이 책이 뭔지는 또 모르네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얘기해 주네요.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에휴, 훈민정음도 몰라?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가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와 원리 등이 나와 있지. 훈민정음 무슨 뜻이에요? 한글이요 그러지 말고 약간 중딩스러운 대답이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글이 바로 이겁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제목이겠지, 그죠? 백성을 가르치고 나란 말씀이 딩곡에 따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 한자만 쓰니까. 그래서 내가 백성과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글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애민 사상인 거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과학기술 발달시키는 것도 전부 다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우리 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들어있는 분이에요, 진짜로. 노비들한테 출산휴가를 줬어요. 노비는 이때 사람도 아니었던 취급받잖아. 근데 애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줬고요. 더 놀라운 거는 노비의 남편도 노비일 거 아니야. 같이 줬어요. 미역국 끓여주라고. 그러니까 산모 혼자 와서 뭘 하겠냐고. 이게 야, 노비한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종대왕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도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백성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자,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미 앞에 우리가 칠정산도 만났습니다만,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가 남겼던 유언서 비슷한 겁니다. 후대 왕들에게 남겨줄 10가지 이야기, 이 정도 의미고요. 대동법은 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 대동세상을 만들자라는 법인데, 특산물을 현물 대신 돈 비슷한 걸로 쌀이라든가 동전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이런 걸 납부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중요한 제도인데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배울 거예요 앞으로. 집강소는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주로 여기저기 설치하면서 지방 자치를 추구했던 그런 기구고요. 순수비는 진흥왕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 순수는 pure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직접 가서 행차했던 걸 순수라고 불러요. 왕이 여기저기 순행하고 다니시면서 세운 비석이 순수비입니다. 진흥왕이 본인의 이제 신라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거기에 딱딱 세운 비석들이죠. 사군 육진 개척, 세종대왕이에요. 사군과 육진은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북쪽 지역 경계를 확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알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북부 지역 그린 겁니다. 이렇게 쓰면 요게는 요 강이 두만강, 이 강이 압록강이고요. 이 두만강, 압록강이 흘러가는 요 중심이 여기가 백두산이 있는 곳이에요. 백두산. 사구는 그 중에서 압록강 중류 지역, 육지는 두만강 하류 지역으로 이렇게 국경선을 확보하면서 여진족을 토벌했던 게 세종대왕의 업적. 지도와 함께 위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9번 문제 가볼까요? 밑줄 친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수도 연경에 다녀온 그는 청해수도를 연경이라고 불러서 청나라 갔던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불러요. 열알게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에서 풍부한 재물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유통이 되고 있어. 뭘 통해서? 수레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청보다도 땅이 작잖아. 그러니까 청이라는 이런 큰 나라들도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막 유통을 하면서 중국의 물자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린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경상도 애들은 새우젓이 뭔지도 모르고 평안도 사람들은 감과 감자를 구분을 못해. 이게 감이요, 이 감자요 그러면서 왜 감자가 평안도에 안 나오나 봐, 그렇지?
그리고 영남 쪽엔 새우젓이 바닷가에서 잡히는 이 새우가 뭔지 모르는 게 이게 이제 말이 되냐는 거죠. 유통의 부진을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청나라 중국에서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상업과 유통을 발달시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통 표현할 때 북학파 들어봤어요? 청나라를 배운다 그래서 청이 북이에요. 북을 배우는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상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추진했던 실학자들이 바로 요와 같은 분들인데, 열알기란 책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도 배울 것이고 여러 번 배울 겁니다. 이번에 열알기에는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실려 있어요. 허생전, 호질, 양반전, 바로 박지원이라는 분이에요. 박지원. 이제 이분 손주가 박교수씨인데 나중에 개화론자로서 근대식의 개화파로 연결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런 걸 받아들이자 그랬으니까 서양에도 오픈 마인드였겠지. 그죠? 개화파로 갈 겁니다. 자, 이해 주장, 박지원의 주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자. 대략 내용만 보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선지가 있을 겁니다. 노급 폐지는 신라 때 신문왕 때 했던 업적이고요. 노급은 귀족들의 땅인데 이걸 폐지했던 거고, 상공업체는 이게 답일 것 같죠. 그죠? 상업을 유통시키자, 유통을 확산시키자. 밀리대 설립운동은 근대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1920년대 우리나라에도 4년제 우리 대학을 만들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 화해 안 해! 서양과 싸울 거야! 라고 했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 비석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화랑도는 신라 때 진흥왕이 국가조직으로 재편했던 군사조직이고요. 청소년 집단이죠. 전 청소년들을 모두 다 군대로 동원하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심신수양도 시키고 인재도 선발하고 화랑도라는 기구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미추진 거부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오른 것은 몇 번 나왔던 그분이야. 이분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고 아드님이신 고종입니다. 두 사람은 부자관계이면서 정치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 이거 보고 뭐가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어릴 때 오르고 나중에 사진입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실권을 잡은 아버지는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했다고. 그래서 통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좀 전에 봤던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을 세웠다고 척화 사상을 강조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양이가 침범하는데 비전 즉 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해자는 뜻이요. 주화매국, 화해를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난 화해가 싫어요. 그러면서 화해가 싫어요. 화해를 배척합니다. 척화 사상이 바로 그분의 마인드였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척화 사상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외세와의 통상을 거부하면서 전투를 여러 번 치렀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군의 침입을 막아냈던 병인양요, 미군의 침입을 막아냈던 신미양요 등이 있습니다. 이건 단답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고1 때나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그냥 답으로 묻는 문제인 거죠. 선택지에 서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주셔야죠. 정묘란이라는 건 언제? 이거는 후금이 쳐들어온 사건으로 조선시대 때, 인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있던 사건입니다. 가보개혁은 근대적인 개혁이라 그러죠. 신분제도 이때 폐지가 됐었고요. 뭐 과거제도 이때 폐지가 됐었고요. 1894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개혁이고, 신미양요가 이때 있던 전쟁이에요. 신민년에 있었던 양이들의 소동 이런 뜻입니다. 오랑캐들의 소동, 요는 이제 소요하다 할 때 그 요자입니다. 귀주 대첩은 누구?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 들어보셨나요? 거란 침입 막아내면서 고려시기 때 일이고요. 60만세 운동은 역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학생들의 만세운동입니다.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 중에 하나로 60만세 운동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10개 문제 풀어봤습니다. 딱 반 했네. 어때요? 괜찮았어요? 자, 이제 11번부터 또 가볼게요. 총평에서 말씀드렸는데 본래는 여기까지 나오는 이 범위들이 11번 포함해가지고 이 범위들이 5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이 파트,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개혁 이전까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뒤에 파트들이 나머지 4분의 3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3월 학평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좀 바탕으로 풀어보시라고, 정근대 파트가 좀 양이 많다는 거를 조금 하나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홍경래군 점령지역, 임술농리 봉기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홍경래 등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수탈에 저항한 사건,
계령의 백성들이 삼정문란에 항의했던 사건, 진주 농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항의했던 사건. 그러니까 지금 뭔가 민들이 봉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수탈했던 것들은 지역차별과 저항했던 것들은 지역차별과 수탈. 그 다음에 삼정문란 역시 마찬가지 경상우병사의 수탈. 그러니까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했던 민중봉기인 거죠. 이 시기가 언제냐? 세도정치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 정조가 죽은 다음에 나이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 외척들이 친척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양상으로 민중봉기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지금 항해에서 봉기한 거죠. 이게 부흥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백제 고구려는 망한 다음에 부흥운동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완전 관련이 없는 민중들의 봉기였단 말이야. 백제 부흥운동은 주로 이쪽 백제 지역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겠죠. 대표적인 백제 부흥운동은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서 보일 거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안승이라든가 건모잠이라든가 고연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자금의 난이라는 배경,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다, 그죠? 이자금의 난은 고려 중기 때 집권 세력인 개경파, 보수적인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항일 의병운동, 일본에 저항했던 의병, 일제강점기 나오겠죠. 보다시피 일본이 아니라 우리 지배층들에 대한 저항이구나. 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운동,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만적의 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적 같은 노비가 신분해방을 외친 적이 있었고 이거는 농민들이 그냥 경제적인 저항을 했었구나. 이게 대표적인 이제 생활사예요.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12번 문제 가볼게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이 사진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을 텐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그들의 선택은 두둥 우정총구에서 시작했고요. 아이고 3일천하로 끝나고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딱 봐 도망가는 거죠. 공격하는 건 아니고. 자,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분들을 우리는 급진개합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1870년대쯤부터 이제 개화 세력들이 막 형성이 됩니다. 아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저항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양과 수교를 하고 이러면서 받아들여야죠. 라고 하면서 문을 열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열겠자, 오픈하자. 오픈을 원했던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불러요. 이 개화파들은 아까 말했던 척화 사상을 가진 유생들과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야. 문을 엽시다 그러면서. 근데 한참 달리던 개화파들이 이모곤란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약간 두 세력을 갈라진 겁니다. 이모곤란은 개화파가 주춤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개화 정책이 구식 군인들에 의해서 막혔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점차 이제 막 내정이 좀 불안해지고 게다가 청나라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자 개화파 중에 일부 세력이 야, 이렇게 그냥 죽어라고 개화만 달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 개화 세력들은 이모곤란을 거치면서 일부 세력이 점진적인 개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일부 세력은 아니다, 지금 급해 죽겠다. 지금 우리가 빨리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일본 봐라. 우리도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주춤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건한 세력들과 급진적인 세력들로 갈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온건 세력들은 청을 모델로 해서 점진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동도서기라는 동양의 도를 서양의 그릇에 담자는 우리 걸 지키면서 가자는 쪽으로 약간 선호했던 것이고, 반면에 이에 불만을 품은 급진파들은 아니야 우리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카피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꿔야 돼. 사상도 제도도 종교도 정치도 다 바꾸는 거야 라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대세였어요. 숫자도 훨씬 많았고 훨씬 더 고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진파들은 개화주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빠방 하고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죠. 온건개화파들은 청을 개입시켜가지고 결국 급진개화파들의 이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해됐죠? 이게 바로 급진개화파 일으킨 무슨 사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면서 의미 파악해 보시고 시간 속에서 순서 잡아 보시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분들 급진개화파들이고요.
순종의 인산이라는 사건이 바로 앞에서 봤던 60만 세 운동입니다. 순종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날 급진개파가 주도했다는 요게 답이 되겠죠. 풍수질에서 영향받은 거 역시 앞에 나왔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새마을운동은 현대사 들어와서 1970년부터 시작됐던 박정희 정부 때의 농촌개혁운동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으로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중학교 때 배워봤죠? 일본과 맺었던 1876년의 강화도 조약. 부산을 비롯한 두 개 항구를 오픈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가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가해왕궁, 덕수궁과 그 일대에 되었고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석조정 건물도 있고. 자, 보니까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졌으나 나중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덕수궁 가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길 하나 있어요. 덕수궁 돌담길로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담장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덕수궁이라는 건물을 만들 때도 이미 그 근처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담장 안에 궁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왜 지금도 왜 서울시청이 있는데 서울시청 별관이 따로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어진 것도 있었고 좀 슬픈 거는 이제 이 사이에 지금도 외국 공사관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경찰들이 막 지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궁궐을 탐방할 때도 약간 그 외세들과의 관계 속을 그 당시에 고종이 살았던 시기에도 이미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지. 바깥에 담장 밖에 있는 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구단이라는 곳은 고종 황제가 다시 러시아 공상에서 컴백하셨을 때 황제 즉위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 원구단, 환구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즉위식을 갖고 그 옆엔 여기 이렇게 생긴 건물인 맞나 이게? 황궁우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명동에 가면은 황궁우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는 황구단 터가 남아 있고요.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이에요. 정문인데 이것도 나중에 막 도로 정비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조금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자, 덕수궁이라는 건물이고 본래는 이제 경운궁이라고 불렀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고종황제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안치시키면서 덕을 갖고 오래오래 사세요. 목숨 숫자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약간 비하시킨 이름이 덕수궁입니다. 자, 이 덕수궁 대한제국의 황궁으로서 고종황제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컴백하시고 나서 황제 나라를 지향하면서 세웠던 그런 건물로 여기저기 이제 황제 문양을 상징하는 오약본 문양도 있고 그 당시 황제가 이제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은 서양식 건물도 몇 개 남아 있어요. 자, 어쨌든 대한제국 정부라는 거 느껴두시고요. 태학을 설립했다라는 건 고구려 소수리망 때 일이었고 과전법은 고려 말에 만들어서 조선의 토지 제도가 되었던 제도입니다. 탕평비는 영조와 정조가 붕당들의 폐해를 막고 탕탕 평평하게 고루고루 평등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정권 안정을 위해서 내세웠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탕평비는 영조가 세운 비석입니다. 웅진으로 천도했다라는 것은 백제가 한성을 함락당하고 장수왕한테 약간 도망간 곳이 웅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공주 지역이고요.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 국제라는 황제의 만세불변의 전제국가다를 표방했던 그런 국가의 약간 법령? 약간 비슷한 겁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밑줄 친 신문이 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이것도 또 그림이 또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의 묘가의 만남입니다. 애국개몽운동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일 거고 계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했던 운동,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빼앗겨가는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나야죠.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민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도 세우고 뭐 신문 발행도 하고 책도 지어서 보급하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보급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로서 외국인이었나 봐. 베델 선생님, 이곳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어떻게 일본의 침략을 비판할 수가 있죠? 이땐 지금 통감북이라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 시작되고 막 이러면서 일본의 압력과 간섭이 되게 심할 때입니다. 아직 나를 뺏기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간섭과 검열 삭제가 심했었는데 이 신문은 안 그랬단 말이야. 이 신문은 적어도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기사를 막 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국이에요. 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일본 탄압하기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취해복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함부로 탄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와 동맹국인 일본을 까고 비판하는 기사를 막 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베델이라는 분이 본래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당시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신문사에서 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라고 특파원을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 임시 특파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도 있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죠. 한반도에 딱 상륙을 했는데 야, 일본 이거 정말 나쁜 놈인 거야. 우리나라 동맹국인 일본이 이런 쓰레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을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치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된 신문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Korean Daily News라는 거예요. 이 Korean Daily News를 번역한 이름이 대한매일신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내 발행에는 양기탁 씨가 맡았고 영문판도 이제 이분이 발행하고 이러면서 영어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도 나오고 이랬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입니다. 이 베델은 한자로는 배설이라고 써요. 좀 약간 이름이 배설이라고 쓰시는데 양화진 묘지에 묻혀 계신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쓰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에요. 자, 이건 지금 언제라고요? 국권 피탈기에 즈음하여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국개몽 운동이 뭔가라는 정의만 정확히 알아도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연표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당황하지 말아요. 연표 문제는 항상 요 사건들과의 인과관계를 물어봐요. 이건 개항, 강화도 작전 난 거거든요. 개항 이후에 외국인이 막 들어왔는데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있던 운동이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기권을 유추해야 되는 것이죠. 자, 15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리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또 시기 문제네요. 서울 청운동에 사는 최땡땡 씨는 인왕산에서 4번 솔잎을 긁어간 일로 경찰서에서 태형 20대의 직결청을 받았대요. 솔잎 알지? 솔잎. 소나무 다 밑에 있는 그 널려 있는 거 쓰레기 그 솔잎을 4번 이렇게 긁어갔다고 좀 불 좀 떼고 아니 송편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가져갔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궁뎅이를 때린 거예요. 태형은 볼기짝을 때려주는 형벌입니다. 20대를요.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엎어놓고 볼기를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 막 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야만적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 그죠? 의주부 석군면에서 화전을 경작하던 10명이 화전이라는 거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태워. 그다음에 그 지역에다 농사를 지어 먹는 겁니다. 화전이라고 하는데 그 10명이 헌병 분대에 끌려가서 삼림용 위반으로 태형 20대를 받았답니다. 헌병에 끌려가서 태형을 받았대. 헌병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 아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모를 수 있겠지만 군인의 경찰이 헌병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에 이렇게 병무청에서 날라온 편지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들 오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 헌병 군대에 끌려가서 태형 20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헌병이 군인의 경찰인데 아니 화전을 경작하던 일반 사람들을 왜 때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바로 1910년대 이른바 무단통제 실상이에요. 10년대는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무력으로 막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병이라는 군인의 경찰이 민간 경찰을 맡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딸딱딱 때려주는 황당한 법도 만들어져 있었고 삼림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령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침탈하고 있었고 이게 10년대의 특징입니다. 여기 3.1운동을 계기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10년대 무단 통치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시기였던 사실을 찾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그나마 이제 약간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보게 될 유형의 시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뭔 얘기인 거 아니? 앞에서 문제들은 임진왜란 물어보면서 생뚱맞은 전쟁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건 적어도 같은 일제강점기를 묻는 문제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도병마사는 이건 고려시기 때 만든 거예요. 빼자 이거는. 국가총동법은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이후에 일본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동원해 가겠다는 법령입니다. 사람도 물자도 1938년에 나온 법이고 경부고속도는 이건 정부 수립 후에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1970년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요 시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해서 미신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세금을 걷게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고요. 화폐 정리사업은 국권 피탈 전에 이미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가져가는
우리나라 돈을 전부 다 일본 은행에서 발행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기의 선지들 이렇게 묻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수능 스타일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도 뭐 어렵진 않아요. 정답은 일단 이건 4번.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 측면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그 정도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피고인 심땡땡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이 심씨가 뭘 하셨냐? 손병희 등이 독립을 모의했음을 듣고 동조하려고 했대요. 손병희라는 인물은 천도교를 만드신 분으로서 조선 독립을 모의했던 분이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군중과 함께 아이고야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했고요.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됐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천도교 계열이 중심이 됐고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계라든가 종교계의 호응 속에서 학생과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킨 만세운동. 알고 있죠?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묻고 있는 거예요.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또 승하하신 다음에 장례식 날을 기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하자 했던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 좀 있었겠죠. 그죠?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같은 날을 D-Day로 기획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야. 서로 간에 다 알지 못했겠지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유학생들도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국내에서 아무 소식이 없지? 이쯤 뭔가 있어야 되는데라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모의하고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된 거지. 마침 그 당시 분위기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고 국제적으로도 약간 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게 막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도 막 강해지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뭔가 한마디 한다면 강대국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온 국민들이 만세를 통해 가지고 독립의 의지를 알린다면은 열강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일본도 놀라게 할 수 있고 독립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그리하여 조선 유학생 동호회에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표들이 국내를 몰래 잠입을 해서 국내 분들과 만나서 함께 또 주도했던 게 이 3.1운동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단발령 시행은 머리카락 상투를 자르는 겁니다. 이 단발령은 을미개혁이라는 근대개혁 때 났던 걸로 상투를 자른다는 건 결국 유생들의 정신적 신장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생들 가장 상징적인 게 소학 맨 앞에 나오는 말이야. 들어봤죠? 이런 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몸과 머리카락과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모한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문장이에요. 그걸 부정했던 게 바로 단발령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저항이 많았겠죠. 요것 때문에 막 의병이 일어나요. 이모군란은 좀 전에 얘기했었네, 그죠? 군인들의 변란으로서 이거는 개화 정책이 주춤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영국의 검은 수명 사건은 갑신정분 직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고 항구를 개척한다는 얘기가 들리자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던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입니다. 불법이야. 군대가 들어와서 섬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모스크바 항구 해상에는 현대사에서 배울 겁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모스크바라는 곳에서 러시아, 그다음 이제 소련, 미국, 영국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광복군 행진곡 한번 불러보세요. 음에 따라서 파파파 시시 뭐. 자, 이 노래는 가가 충칭에서 창설했던 한국 광복군이 불렀던 군가입니다. 충칭이라는 곳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던 가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는 노력이었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망하는데 패망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패망시켰으니까, 그지? 그래서 한반도의 나중에 이후 정세에도 우리나라는 관여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게 안 된 거지.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를 논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좀 전에 봤던 모스크바 현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라는 게 그 뒤의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역시 뭐 단답형 문제입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그런 정부입니다. 이름은 임시정부지만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시 다른 나라의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였지만 이건 실질적인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국권을 회복하고 또 대한민국으로 이어졌고 신간에는 27년에 만들어지는 민족유일당이라는 조직이고요. 의열단은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던 의로운 일을 열렬히 하자라는 이름의 5파계 7가사를 그려가지고 되게 멋있죠. 파괴할 곳 5군데, 죽일 놈 7마리 뭐 그래가지고 이들을 딱 제거했던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폭탄 투척하고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씨가 만들었던 계몽단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건국동맹은 광복 직전에 국내에서 앞으로 일본이 망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했던 그런 계획했던 단체입니다. 여운형이라는 분이 중심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맺힌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포들의 생명과 자유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수도 옮긴 거야. 2개월이 됐대요. 전쟁 발발 당시 처음엔 불리했지만 드디어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극복을 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압록강이랑 두만강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짐작가죠? 6월 25일 날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이 막 내려왔어요. 밀렸죠. 우리가 처음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쫙 밀리다가 서울도 부산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다시 서울을 되찾고 위로 치고 올라가서 거꾸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전쟁입니다. 뭘까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사 제일 큰 비극, 그죠? 민족끼리 싸워야 됐던 비극인데 물론 6.25 전쟁은 우리나라의 내분도 있었지만 유엔군이라든가 소련, 중국까지 참전하는 소련 참전 안 했고요. 참전하는 국제전으로 발전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이 바로 이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라는 냉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전쟁 중에 훈련도감 설치, 훈련도감은 훈련을 위한 임시관청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한테 졌단 말이야. 조총부대 만들자 그래가지고 총을 갖고 있는 포수를 비롯하여 사수, 화살, 그 다음에 살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삼수병으로 구성된 게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어감 별로 안 좋다. 삼수병은 포수, 사수, 살수라는 3개의 부대를 말해요. 위화도 왜군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성계, 고려 말에 이성계가 회군을 해서 최용 장군을 이제 약간 제거하고 눌러버리고 그리고 조선을 세웠던 그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홍범도 장군이 최근에 이제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요. 일본군을 섬멸시켰던 독립전쟁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인 유엔군의 반격 작전입니다. 미소 공동회는 역시 광복하고 나서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로 함께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 했던 위원회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 다음 19번 갈게요. 가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인데 3번째 개헌이에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우리 9번의 개헌을 배울 텐데 개헌 참 많이 했어요. 짧은 역사 속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 부패에 맞서가지고 1960년에 가를 일으켰죠. 자유당에 맞선 가였고요. 이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시고 허정 과도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 겁니다. 그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독재가 가능하다 싶었기 때문에 내각제로 바꾼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요.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그래서 내각제와 국회를 둘로 만드는 양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이 이 사건의 결과 만들어진 거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4.19 혁명이라는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가장 또 이제 시초이자 뿌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민중들의 봉기로 인하여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겠죠. 이게 광복한 지 불과 15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도적이었던 분들이 당시 고1, 고2 이런 분들 여러분 나이에요. 김주열이라는 분이 딱 신입생이었습니다. 이때 4월 19일 날.
그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됐던 건데 광복 때쯤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분들이었단 말이에요. 학생들.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사회革명은요. 신탁 통치 결정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우리나라를 믿고 맡겨라 라는 통치입니다. 우리나라를 강대국들이 도와주겠다는 통치 방식이었고 60만 세동 뭐였다고요? 이거는 1920년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이라고 그랬었고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는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광복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남쪽만의 분단을 막자라고 했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제주 4.3 항쟁이 대표적이에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신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이고요. 정답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4.19 혁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뭐 상상도 못할 부정이에요. 40% 이미 투표돼 있었고요. 뭐 투표한 바꿔치긴 예사였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유권자보다 표가 더 나오기도 했대요. 뭐 이런 선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아 우리 국민들이, 그지?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식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2000년 6월 15일이라고 딱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 55년의 분단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로운 전기를 열기 위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감해 주세요 라면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초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났던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여기 또 디테일하게 얼굴도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시험에서. 아까 그 눈 이만했던 그 얘들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를 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 올라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가지고 2박 3일간 회담을 갖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것이죠. 자, 이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정도감 설치는 이건 최씨 무신 정권 때 고려 시기 때 했던 일이고요. 홍범 십자조는 앞에서 나왔던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인데 고종이 발표했던 글입니다. 널리 크게 모범미래는 14개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남북한 총선거 결정되었다라는 거는 유엔에서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대사의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북한 총선거로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특히 지금 우리와 북한이 가장 이질적인 문제가 뭐냐? 뭐가 제일 다를까요? 많지만 그중에서도 민간인의 교류예요.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도 잘 안 통한단 말이야. 민간 교류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경제예요. 경제협력입니다. 체제가 다 다르지만 특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소통이 어렵단 말이지. 경제협력이 주요 관건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던 게 6.15 공동선언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북쪽에 공단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공단에 가기 위한 철도도 개통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뒤에 차근차근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반민족 행위자는 이제 친일파들 말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협력했던 민족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지. 정부 수립 직후에 나왔던 모습이야. 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우리 20문제 풀어봤어요. 지금 보면 생소한 거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다 알지 이런 거 생각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아갈 거를 이제 미리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 시험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앞으로 EBS에서 저와 함께 한국사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